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 밤 11시 K짱의 공포 컨텐츠를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그 공포 컨텐츠와 소통 방송 두 개 다 재밌는 유익한 그런 방송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땡스라는 좋은 우리가 이렇게 매개체도 있으니까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매주 말씀드리지만 더보기란에 K짱의 모든 정보 그거 좀 많이 클릭해 주셔가지고 K짱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올 이야기는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1편, 2편 나뉠지 아니면 한 편으로 다 몰아 넣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악마도 와 선배님이라고 할 정도의 너무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빨리 들어와. 자, 스크고 리사이클 숍이라는 그 에이스라는 그 리사이클 샵이 있었습니다. 자, 나카오 신야 그리고 아내 나카오 치사가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리사이클 샵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내 치사부터 가실게요. 자, 그녀는 에히메현 우에시마초 이쿠나시마 출신으로 이복 아홉 남매의 장녀였습니다. 자, 그녀의 중학교 때 모습과 고등학교 때의 모습이에요. 자, 일단 치사는 9명의 장녀였잖아.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좀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이혼하셨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여동생 5명, 남동생 3명을 모두 그녀가 돌보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시고 약간은 좀 폭력적이셔서 자주 이제 아빠의 말을 어길 수 없어가지고 어린 동생들을 그냥 혼자 돌봐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생활은 힘들어요. 가난했거든요. 자, 중학교 때는 배구부에 소속됐대요. 큰 키에, 그 배구 공격팀에 있었나 봐. 공격도 굉장히 잘하고, 팀 주장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운동에 좀 타고난 그런 게 있었나 봐. 당시 그녀는 굉장히 밝고, 약간 좀 리더십 있는 그런 여성이었고, 머리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좀 감정 기복이 좀 심했다고 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무시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감정 기복이 좀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여자였다고 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입 꾹 닫고 막 짜증내다가 막 무시하고 막 이런 느낌의 여자였던 것 같아. 자, 뿐만 아니라 나도 이걸 찾아봤거든요.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치사는 자신을 무라카미 해적의 후예다 라고 했대. 그리고 대대로 뒷가업을 하는 집안에서 자랐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찾아봤는데 진짜 무라카미 해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와봤어요. 그녀가 뭐 이거라는 건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뿐만 아닙니다. 자,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주간지에 나오는 야쿠자다 막 이런 소문도 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전혀 그녀와 상관없는 사진이니까 이게 이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아빠가 야쿠자다, 막 이러면서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해요. 자, 그 후 현지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자, 아버지가 폭력뿐만 아니라 도박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라, 그래서 어떻게 가뜩이나 생활이 공공한데, 도박해서 돈 따왔겠어? 아니겠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난했냐면, 두부를 한 모를 사가지고, 이거를 9형제가 다 같이 나눠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녀의 성격이 조금 보여. 어떻게 하냐. 동생한테 명령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자신의 형제에게 야, 막과자 가게에서 훔쳐와 라면서 도둑질을 하라고 명령을 했고, 이때부터 치사의 성품이 약간 조금
조금 거칠고 생활 습관 같은 것도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엄한 아버지와 가난한 그런 빈곤에서 도망치듯이 그런 가난한 생활을 견디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 동생들의 막 그런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견디지 못했는지, 어쨌든 그 졸업이라는 몇 달 후에 졸업이라는 이 시기에 갑자기 섬에서 같이 자라고 있던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한 달 전에 이 연상의 남성과 이쿠나시마라는 섬을 탈출을 합니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남성과 가출을 해서 섬을 떠났다고 치사가 살고 있던 그 주민이 나중에 이렇게 증언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뿐만 아니라 이미 은행에 취직이 되어 있었대요. 취직도 내정되어 있어가지고 졸업 몇 개월 전에 이미 이제 취직할 때도 있고 졸업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도망가 버린 거야. 자, 가출하는 비용을 어디서 구했냐? 가난한데 돈이 어디서 도망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저기 나 임신했어. 그래서 돈 좀 모아주면 안 될까? 나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임신한 그 출산 비용을 좀 모금해 달라면서 모두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녀에게 돈을 줬는데 세상에 이게 생 다 거짓말이었던 거지. 자, 섬을 떠난 후에 그녀가 관동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관동 지방에서 일하고 있다가 몇 개월 후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건 동급생의 증언이었어요. 자, 얼마 후에 다시 섬을 또 나와. 그러니까 떠났다가 몇 개월에 다시 돌아왔다가 또 몇 개월에 다시 섬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섬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바로 히로시마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녀가 꽤나 미인이에요. 그쵸? 자, 그녀가 섬에 돌아왔을 때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대. 너 뭐 하는데 이렇게 비싼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녀? 라고 했는데 그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에서 물장사해 라면서 캬바쿠라에서 일한다고 돈을 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소꿉친구가 증언해 준 거예요. 자, 그 후에 거의 소식이 없었는데 6년 정도 전에 친족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그녀가 오랜만에 섬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그녀가 여자아이를 한 명 데리고 온 거야. 알고 보니까 그녀의 딸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앞전에 보았던 그 나카오 신야, 그 남성의 딸이었던 겁니다. 자, 치사하고 이 신야가 만난 것은 치사가 호스티스를 하고 있던 후쿠오카의 한 클럽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거의 가게에 손님으로 왔던 게 바로 나카오 신야였고 거기에다가 일하고 있던 게 바로 치사였어요. 자, 미인의 스타일도 너무 좋고 말도 너무 잘해가지고 신야가 그녀에게 아주 홀딱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결혼 후에도 신야는요, 그 치사한테 고개를 들지 못했대. 그 치사가 명령하고 시키는 건 다 해줄 정도인 거야. 이게 그를 아는 지인이 말해준 거라고 합니다. 자, 나카오 신야. 그는 지크고시에서 태어나 현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야, 얘 과거도 만만치가 않아요. 나카오 신야의 17살 때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힌다, 그죠? 17살 때. 자, 그는 폭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의 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1년 만에 중퇴를 합니다. 이 모습에 공부까지 잘하면 진짜 만능이었을 텐데 약간 조금 다른 길로 샜던 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 그가 후쿠오카 현내에 있는 온천지의 유명 호텔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가 호텔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던 시절의 나카오 신야의 모습이에요. 자, 그와 같이 됐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일하는 자세는 굉장히 성실했다. 그런데 2, 3년 만에 바로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와 30년직이라는 친구다라는 남성에 의하면 본래는 굉장히 상냥하고 폭력적인 느낌은 전혀 없는 남자다. 굉장히 착하고 솔직하고 부드럽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도 여자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사를 만나고 진짜 홀딱 빠져가지고 그 둘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도 조금 질이 좋진 않았어.
여러분 빠찡코라고 들어보셨죠? 일본에는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뭐 젊은 남녀 할 것 없이 이제 빠찡코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뭐 도박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취미 삼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직업 삼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게 중독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이 빠찡코를 좋아한 거야. 그래서 맨날 빠찡코점에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남성이랑 친하게 됐고 그 남성이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치사가 일하고 있는 호스티스 바였던 겁니다. 그 클럽이었던 거지. 그래서 치사와 알게 된 게 나카스에 있는 호스티스를 하고 있던 후쿠오카 클럽이었던 겁니다. 그 둘이 만나게 된 거지. 자, 그는 호텔에서 일하면서, 그는 이제 그녀와의 인연으로 그녀의 아빠가 그 관계하고 있는 어떤 그 뒷세계에 그런 카지노 그런 게 있나 봐. 뒷세계 카지노에서 송영이 일하고 있어. 송영이 뭐냐면 손님을 보내고 맞이하는 거를 송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웨이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보내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손님으로 왔던 또 여성한테 찝쩍거린 거랑 그래가지고 치사 아버지의 영린을 건드려가지고 신녀와 치사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바로 파산을 하게 되죠. 1998년 6월 직장을 잃은 신녀는 개인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때 치사와 결혼을 해요. 치사와 입적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된 거죠. 이게 호적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녀 또한 같은 해에 친가의 토지가 압류가 된 거야. 그래서 2001년 11일에는 치사 또한 개인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개인 파산 하게 된 거야. 심지어 다음 해였던 2002년에는 신녀의 부모까지 할머니까지 동시에 다 개인 파산을 후쿠오카 지방법원에 건의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파산한 거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파산했다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잖아.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뭘 시작하냐? 건어물 가게를 시작합니다. 자, 그 후 두 명이서 오이타현에서 생선을 구입해가지고 건어물에 행상 이렇게 올려놓고 고기 생선 파는 거 있잖아. 그걸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됐어. 신녀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달려들었는데 약간 그 돈적인 면에선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꼭 갚을게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그래서 돈 빌리고 거기다가 손대면 안 되는 대부업체까지 손을 대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또 안 갚기도 한 거지. 자, 부부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어떡하지? 라면서 이제 막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고 돈을 빌렸는데 갚지도 못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신녀의 성격도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부를 아는 지인에 의하면 치사와 결혼하고 나서 이 신녀가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나쁜 남자들과 길을 걷는 모습도 봤대요. 그러니까 뭐 야쿠자나 약간 좀 양아치스러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도 봤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걸 해보지만 장사는 그 어느 것도 잘 되지 않았어요. 자, 치사는 나카스 시절 야쿠자였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대부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부업을 하면서 그녀가 뭐를 하냐? 바로 미인계를 합니다. 미인계를 써가지고 어떤 돈 많은 도련님한테 접근했는데 이건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신녀와 치사는 개인 파산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자신의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을 거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신녀의 어머니가 근무하던 스나크가 있었어요. 스나크가 뭔지 알지? 약간 좀 옆에 손이 그러니까 스나크, 케바쿠라, 크라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스나크는 막 노래방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막 술 먹고 이렇게 하는 데가 스나크래요. 자, 신녀의 어머니가 근무하던 스나크의 전 경영자, 당시 76세의 전 경영자가 신녀의 가족에게 2천만 엔을 빌려줍니다. 한국 돈으로 2억이란 돈을 빌려줘요. 왜 빌려줬냐? 자, 어느 날 나카오 부부랑 신녀의 부모, 그 다음에 할머니 이렇게 5명이 가게가 끝난 새벽 2시에 찾아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빈 거야. 그래서 이 스나크를 운영하던 전 경영자가 할머니도 아이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그 할머니 때문에 그들의 집을 담보로 2천만 엔을 빌려주게 된 겁니다. 자, 이 돈은 가족이 7년에 걸쳐갖고 다 갚기는 했다고 해요. 자, 결혼하고 몇 년 후의 일이지만 자, 그의 친구가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찻집을 접으려고 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 나카오 부부가
나 그 가게 우리가 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은 일본말로 이누키드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점이나 공장이나 뭐 어떤 가게 같은 거 팔 때 상품이랑 설비를 모두 다 껴서 파는 거를 이누키드라고 한대. 근데 이거를 100만 엔에 그냥 양도한 거야. 너무 싸게 1000만 원에 양도를 한 거지. 근데 대금이 야 돈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매월 한 달에 5만 엔씩 너한테 갚을게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가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이 친구가 그 가게를 나카오 신야가 하는 가게를 방문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 바로 신야가 가게 안에 만화를 헌책방에 파는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자, 그걸 하고 있었대. 그래서 가게를 닫을 테니까 돈은 좀만 기다려 달라. 돈은 좀만 기다려 달라. 그런데 그 후에 입금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에이스라는 그 리사이클 샵을 오픈하게 돼요. 여기 보면 에이스라고 적혀 있는데, 자, 2003년에 4월 하순에 나카오 부부가 후쿠오카현 치쿠고시에 있는 재활용 디스카운트 샵 에이스라는 샵을 이제 리사이클 샵을 오픈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도 굉장히 고액의 빚을 얘네들이 껴안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자, 종업원들이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게 된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 말이. 그래서 기스기스라고 하는데 이게 토실토실하고 막 이렇게 그러게 아니, 토실토실한 감이 전혀 없는 모양. 그리고 약간 좀 상냥하지 않은 그런 태도, 약간 이런 거를 기스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막 그 종업원들이 너무 마르고 막 애교나 뭐 그런 좀 친절함도 없고 이래가지고 좀 들어가기 좀 싫은 그런 가게였다고 하고 손님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라고 인근 주민이 증언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부부의 사치스러운 생활 모습이 주위의 주목을 끌 정도였대요. 돈도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얘네들이 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여자아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다른 거리에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대요. 남편이 맨날 벤츠로 이 고급차로 그들을 보내주고 딸을 학교를 보내고 데리러 오고 데리러 가고 이랬다고 해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나카오 부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었대. 근데 얘가 학교가 멀기 때문에 벤츠로 왔다 갔다 아빠가 태워줬는데 그녀가 사실 그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나 학교 안 갈래. 그래갖고 학교에 가지 않게 됩니다. 뭐 부모님 닮은 거지 뭐 어떡할 거야. 자, 그런데 이 치사가 성격이 있는 여자잖아. 그래가지고 딸이 왕따를 당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학교에 찾아갑니다. 이게 일본말로 몬스터 페아란토라고 해가지고 몬스터 페런트에서 괴물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성질이 사납고 공격적이었던 이 치사가 딸의 중학교에 가서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주길래 우리 딸이 이 집에 들어가! 막 이러면서 교사한테 막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찾아가가지고. 뿐만 아니라 또 부근에 있는 길고양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길고양이를 거기서 막 이러면서 막 괜히 막 길고양이를 큰 소리 치면서 길고양이를 막 쫓아가는 그런 모습도 목격된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깔이 있는 여자였던 거야.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비싼 스시를 굉장히 자주 먹었다고 해요. 옷도 굉장히 비싸 보였고 고급스러워 보였고 초밥 배달을 자주 했었대. 그래서 돈이 꽤 있는 부부구나 라면서 부부가 살던 단독주택 인근 주민의 말이었습니다. 뭔가 돈이 되는 일은 금방 달려드는 느낌? 금전면에서는 좀 감각이 없고 돈을 빌려도 갚지 않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나 대출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꼭 갚겠다고 사정했고 집은 전세였고, 그런데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 차는 벤츠에 맨날 스시 비싼 걸 먹고 옷은 또 되게 또 명품이고 이런 걸 지탱할 돈의 출처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자, 2003년 4월 하순 나카오 신야의 아내 나카오 치사는요, 후쿠오카 치쿠고시에서 리사이클 할인 매장 에이스라는 샵을 개업합니다. 자, 2004년경 일가족이 모두 자기 파산, 개인 파산을 하고 친정까지 경매에 붙여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친척의 빚을 다 떠맡게 된 거죠. 자, 나카오 신야와 치사가 결혼해서 2003년 리사이클 숍을 개업했지만
복수에 여러 군데에서 소비자 금융에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 모두 이미 개인 파산한 상태였죠. 자, 그들의 가게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손님은 적고 번창하지 않아. 종업원의 급여가 약 15만 엔, 그리고 종업원들이 길게 일하지 않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럴까? 왜냐면 젊은 직원들의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이 부어 있거나 다른 직원들은 붕대와 반창고를 가지고 막 얼굴에 붙여 있고 어떤 몸에 붙여 있고 하는 걸 보아하니 아마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그 종업원들이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 그래서 이 가게는 얼핏 보면 평범한 재활용 가게지만 실제로는 폭력으로 종업원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궁극의 블랙 회사. 그래서 공포로 세뇌당한 종업원들은 나카오 부부의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전 종업원의 관계자에 의하면 치사 용의자가 가게에 상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먼지를 봐. 먼지 있잖아. 먼지 안 보여? 막 이러면서 되게 작은 걸로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종업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은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호통치는 거야. 한 명을 붙잡고 먼지가 있다면서. 야, 그럼 리사이클샵에서 먼지가 그럼 있지 없냐? 맞잖아. 자, 그래서 성질도 굉장히 막 더러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금방 화를 내고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진짜 그녀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춰줘야 돼. 그녀의 비위를. 그녀의 남편 나카오 신녀까지 말이죠. 그래서 나카오 신녀는 그녀를 거역할 수 없었대요. 남편은 마음대로 조정하고 폭력과 공포로 종업원들을 지배하는 등 완전 여제처럼 군림했던 치사. 자, 직원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후쿠오카 치쿠고시의 리사이클샵 에이스라는 곳에서 굉장히 사소한 실수를 해. 그러면은 치사가 때리지 않아요. 뒤에서 조정하는 거야. 어떻게? 너 얘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네. 그럼 어떻게? 네가 혼내줄래? 라면서 직원끼리 체벌을 하게 하는 거예요. 종업원끼리 서로 때리게끔 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얘 좀 혼내줘. 내 눈앞에서. 그러면 그 종업원이 그 종업원을 때리고 안 때리면 빨리 해. 네가 대신 맞을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뒤에서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종업원들에게 철저하게 했대요. 그래서 남편인 신냐는 폭행에 가담한 거야. 빨리 안 해? 안 해? 막 이러면서. 그 맞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종업원 같이 일하는 동료를 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자기 순서가 오면 또 안 해! 나카오 신냐가 막 때리면 또 종업원이 무서우니까 또 자기랑 일하는 동료를 때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체벌을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감시를 하게 돼요. 뭐든 다 보고해야 되고 뭐든 다 그녀에게 사소한 것도 말을 해야 돼.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가는 것도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막 이런 거. 밥 먹어도 되겠습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가게에서 신냐가 사장, 그리고 치사가 부장이라고 불리면서 종업원들은 화장실을 가는 것을 포함해 모든 행동들을 부부에게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날은 일이 끝나는 시간을 다 지나서 맨날 야근 근무를 하는 날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시간들은 총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날들이 계속됐대요. 또 작업 구분마다 치사에게 전화를 하는 게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전화하는 횟수가 최소 하루에 50회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뭐 해도 됩니까? 뭐 해도 됩니까? 뭐 해도 됩니까? 뭐 해도 됩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작은 거 하나 움직이면 다 치사의 허락을 받고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녀가 이래요. 민타다요. 막 개꼬츠 야래 막 이러면서 개꼬츠 야래라고. 이게 뭐냐면은 민타가 딱이라는 말이에요. 민타다요 딱이. 그 갱꼬츠 야래가 뭐냐면 발로 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약간 사투리를 쓰는데 종업원들은 실수를 할 때마다 그 벌금이 정해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 벌금이 급료에서 제외됩니다. 거기다가 딱이나 갱꼬치 갱꼬치가 주먹이다. 주먹 이렇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듯한 그런 체벌들을 받았대요. 일을 못하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일은 12시간 이상 시키면서 거기 급료에서 벌금이라고 돈을 빼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를 그 직원들한테 푸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나 이거 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됐대. 직원이
민사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따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대요. 청소 티끌 하나라도 실수로 만약에 먼지가 있는데 이 먼지네? 이거 뭐야? 막 이렇게 하면은 종업원들이 실수한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일하는 동료한테 미인타 오네가이시마스. 따기 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먹질을 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익숙해졌던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이제. 그래서 서로 뺨을 때리는 거지. 서로 뺨을 때리는 겁니다. 이러한 체벌은 치사나 신냐가 없어도 종업원들끼리 체크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봐주기 없이 그냥 마음껏 주먹질을 했대. 이제 얘네들이 익숙해진 거야. 그 상황에. 서로 체크하고 서로 뭐가 실수 안 하나 보고 지네들끼리 그때 네가 날 세게 때렸지? 두고 봐. 이러면서 약간 그래도 주먹질을 완전 마음껏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나중에 걸리면 어떡해. 내가 얘를 제대로 안 때렸거나 그러면 내가 나중에 걸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표적이 될까봐 무서워서 부부가 없을 때라면 서로 안 때리거나 서로 친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뭔가 밀고 당할까봐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 스파이가 있을까봐 그 신녀나 치사가 없을 때에도 서로 체벌을 했다고 합니다. 또 실수 이외에도 치사나 신냐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종업원들은 나카오 신냐에게 체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체벌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이걸 번역하니까 체벌이라고밖에 표현 안 해. 그냥 폭력을 행사한 거죠. 이 폭력은 점점 도를 지나치게 돼요. 어떻게 되냐? 바로 엉덩이를 때리게 됩니다. 자, 이윽고 겐코츠 주먹으로 때리는 거나 따기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니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치사가 이렇게 말해. 금속 배트로 때리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 배트로 종업원에게 게츠 배트라고 하는데 게츠가 엉덩이고 배트가 이제 그 야구 배트인데 게츠 배트라고 하면 종업원들이 딱 벽을 잡고 쓰는 거야. 엉덩이 맞으려고 딱 준비를 하는 거지. 게츠 배트라고 하면은 게츠 배트 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신냐가 때때로 그 종업원들의 몸을 관역으로 써가지고 손발로 때리거나 발차기 내가 분명히 여기 칠 거야 해서 발차기를 하는 등 점점 그 폭력의 그 세기가 점점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밥을 제대로 줘? 아니 밥 제대로 안 줘. 그래서 전에 여기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이 취업 당시 나카오 부부에게서 너무나도 심한 폭행을 당해서 얼굴 형태가 바뀌었고 몸무게가 20kg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그 가게를 그만둔 이후에도 PTSD 같은 증상에 그러니까 좀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말을 이렇게 하면서 약간 버벅거리는 만족스럽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지금 현재 상태라면서 막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해요. 20kg가 빠지고 얼굴을 너무 심하게 맞아서 얼굴 형태가 바뀌고 말까지 더듬게 된 거예요. 또 가게에 손해를 끼쳤다는 시비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이런 사채업자 약간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해. 종업원들한테.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자기들이 받는 거죠. 이 정도로 가혹하고 너가 가게에 손해를 끼쳤잖아. 너 잘못했지. 그럼 맞기 싫으니까 네네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지금 벌금으로 이거 정도 내. 근데 그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그럼 빌려. 사채업체로 소개시켜주는 거고 얘네 이름으로 빚을 지게 한 다음에 그 돈을 자기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로 가혹하고 너무 힘든 이 중노동에 비해서 종업원들의 월급은 한 달에 15만 엔. 한국 돈으로 150만 원입니다. 자, 12시간 이상 일하고 폭행을 당하면서 서로 체벌을 가하고 이러는데 밥은 제대로 안 주는데 막 빚도 지게 하고 벌금은 맨날 무게해서 15만 엔도 더 완벽하게 다 받지도 못하지. 15만 엔을.
자, 인근 주민에 따르면 가게에는 손님이 적어서 번창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젊은 종업원들의 얼굴은 맨날 이렇게 뭐 붕대로 뭐 반창고가 붙어 있거나 얼굴이 막 이렇게 부어 있거나 멍들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당연히 직원들의 정착률이 나쁠 수밖에 없죠. 전직 종업원의 증언에 따르면 자, 종업원들을 사무실에 모아서 일렬로 세워놓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중 두세 명 정도, 한두 명 정도의 배를 몇 번이고 걷어찼대. 그런데 폭행당한 종업원은 저항하지도 않고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또 맞고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두면 벌금을 물게 해가지고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을 뜯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세뇌가 된 거야. 그래서 그 가게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그만둔다 그러면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돈 내라고 그럴 거니까. 자, 거기다가 신야가 이제 벤츠를 끌고 탁 이제 이 에이스 이 리사이클 샵으로 딱 들어오면은 종업원들이 다다다다다다 달려나가고 일렬로 쭉 줄을 선대요. 그러면서 오카에리 나사이마세 막 이러면서 완전 그 존칭어 있지. 어서 오십시오, 잘 돌아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다 이렇게 인사하고, 완전 진짜 조폭처럼 그게 교육을 시켜놓은 거야. 그리고 말하면서 차의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야가 뭘 물건을 사왔으면 그것도 대신 들어주고, 완전 그런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게에 패를 끼쳤다라는 이런 시비가 걸리면 벌금으로 사채를 쓰게 돼가지고, 수백만 원의 빚을 안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몇천만 원의 빚을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벌지도 못하고 계속 돈이 새어나가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가게를 그만둔 종업원에게는 매상금을 가지고 도망갔다. 가게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라면서 그 친척한테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 조카가 우리 가게에서 1,500만 원 가게를 삥땅 쳤어. 돈을 빨리 갚아요. 안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니까.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뜯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맞고 사는데 그러다가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2003년 8월 후쿠오카현 미야마시 세타가조 히로세 타카시 당시 22살의 남성이었습니다. 리사이클 숍에서 그가 이제 2003년 8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요. 자, 히다카 씨는 다른 종업원 K라고 할게요. 그 당시 19살의 K 씨와 함께 근무 태도 등을 나카오 부부에게 굉장히 자주 지적을 받아요. 그리고 폭행을 굉장히 자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을 하게 된 4개월째인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에 이들이 나카오 부부의 집에서 야, 너는 나랑 같이 살아야겠다. 교육 좀 받아야겠다. 내가 너 우리 집에 두면서 교육시켜줄게. 라면서 19살의 K씨와 당시 22살이었던 이 히다카 씨를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게 해요. 그러니까 동거를 강요받은 거죠. 얘네들이 싫은데요? 할 수 있겠어? 하이.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거야. 같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생활 태도까지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감시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집에서도 매번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일할 때도 폭행을 당하게 되고 집에 와서도 폭행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일하게 된 지 4개월째인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맨날 맞다가 집안 청소를 시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집안 청소를 시키고 자신들의 신발을 닦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일도 제대로 못해! 막 이러면서 매일매일 맞았다고 해요. 자, 얘네들도 그걸 하게 된 거야. 이 히다카 씨와 K 씨도 한쪽이 잘못하면 다른 쪽이 체벌을 가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둘 다 22살이고 19살이니까 서로 이렇게 때리다 보면 진짜 아프면 열받잖아. 근데 이 화살이 치사나 신야에게 이 화남이 가야 되는데 K나 히다카 서로에게 가게 된 거야. 뭔가 진짜 싸움으로 된 거야. 왜 세게 때려? 이렇게 세게 때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가끔 명령을 받고 둘이 싸우기도 하고 계속 누가 한쪽에 때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 처음엔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같이 살게 되면서 치사의 명령으로 서로 폭행을 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걸 본 치사가 또 잔또 나그리양까 막 이러면서 제대로 안 해! 제대로 안 때려! 막 이렇게 소문을 낸 거야.
그래서 서로를 더 세게 때리게끔 한 겁니다. 그 둘이 싸우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보면 치사는 이렇게 웃고 있고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자, 부부는 히다카 씨를 자택으로 동거시켜서 훈육이라고 한 거야. 내가 너를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는 네가 잘 못해서 내가 너를 혼내주는 거야. 너가 일을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알았지? 이건 폭력이 아니야. 훈육이자 체벌이야. 알았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세뇌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때리는 거는 뭐 기본, 뺨 때린 건 기본이고 발로 차고 밟고, 그리고 너 오늘 제대로 못했으니까 밥은 없어. 그래서 식사도 밥도 주지 않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죠. 자, 이때 그들을 본 다른 종업원들은 그들이 출근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부어올랐고 멍이 전신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2004년 4월경에는 두 사람이 체벌로 인한 멍이나 이런 상처들이 너무 눈에 띄니까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상품을 닦는 등 이런 뒤에서 일하게 시킨 거예요. 얼굴에 상처가 너무 심하니까, 전신에나. 그래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는 어떤 여성이 히다카 씨를 우연히 본 거야. 근데 히다카 씨가 너무 착했대. 그래서 나중에 말하길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데 목 아래가 깡깡 말라가지고 얼굴이랑 목이랑 밸런스가 너무 달랐다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또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안녕하세요 하다가 이제 안녕하세요 라면서 이 히다카 씨가 그녀의 집까지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약간 빨리 걸을 수 없는 느낌? 약간 빨리 걷지 못하는 느낌? 그리고 약간 천천히 일어나서 벽에 이렇게 손을 대고 걷는 느낌?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걷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악마 같은 년이 이 폭력을 주도한 게 뒤에서 치사잖아, 치사. 민따가요, 겐코츠스야, 야래! 그다음에, 사사또 셋네! 막 이러면서, 빨리 안 해! 막 이러면서, 빨리 해라! 야떼 야래! 막 이러면서, 이케! 이러면서 남편 신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신녀는 아내의 지시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그 직원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등 그녀는 아무 손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뒤에서 그것들을 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가게를 차린 것도 치사였는데 남편이 그냥 바지 사장이었고 그 부장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치사가 그냥 결국에 뒤에서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건 치사였던 거지. 자, 히다카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거야. 취직을 했는데 왜 집에 안 들어오나. 크리스마스 이브에 케이크는 먹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그래서 가게에 모친이 찾아옵니다. 왜냐면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친이 찾아왔는데 이때 부부는 자신의 아들인 히다카를 만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 히다카가 우리 가게에 손해를 냈어요, 어머님. 이러면서 트집을 잡은 거야. 그러면서 요즘 히다카가 빠친코에 빠져가지고 아주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돈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697만 엔이요. 그러면서 6,970만 원, 거의 7천만 원 되는 돈을 이 엄마한테 말을 한 거야. 애가 빚을 졌다고, 빠친코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이제는 이번엔 어머니가 좀 주셔야겠다. 이러면서 어머니에게 돈을 우리가 빚 갚았으니까 돈 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어머니는 아들이 감금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엄마의 느낌이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돈 다 줄게요 라고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이 돈을 다 지불했대요. 7천만 원 된 돈을 다 지불하고 나서 이제 아들이랑 만나게 해줘요 라고 했는데 부부가 전화로 연결시켜줬대. 근데 이 돈을 왜 갚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뭔가 아들이 감금당하고 있고 내 아들의 몸값처럼 느껴져가지고 이 돈을 안 주면 우리 아들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 돈을 다 갚았던 거야. 그래서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 후회할 날이 온다. 그래갖고 그 돈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랑 만나게는 안 해주고 전화통화만 하게 해준 거야. 그런데 얘가 그때 뭐라 그랬냐? 어머니랑 드디어 돈을 다 갚은 다음에 전화통화를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히다카 씨가 전화를 했는데 엄마 가상 다이조부다요? 라고 말했대. 엄마 나 괜찮아요. 나 눈물 날 것 같아. 다이조부다요? 라고 말했대요. 엄마 말씀으로.
엄마 나 괜찮아요 라고 말했대요. 근데 그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전화 뒤에서는 그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나는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게 됩니다. 자, 히다카 씨의 모친이 2004년 이래 경찰에게 상담을 4번이나 했어요. 우리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 우리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 4번이나 신고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조사를 하고는 있긴 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행방불명이라는 게 아들이 성인이고 22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나 봐.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른 리사이클숍 관계자의 행방불명 상담이 있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리사이클숍에서 다른 사람이 또 사라졌다라는 그런 또 실종 신고가 몇 번이나 된 거지. 자, 하지만 그대로 종업원의 체벌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때리는 거야. 종업원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러다가 2004년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 사이에 종업원 K씨가 그와 같이 이들 부부에서 같이 동거하고 있던 K씨, 당시 한 19살에 20살이 됐었을까? 드디어 체벌을 맞다 못해 밥은 안 주고 일만 시키고 때리고 그러다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나카오 신야가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치사가 이렇게 말해. 히다카가 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죽은 거야. 나 잘못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치사가. 그래서 히다카의 책임인 것으로 몰아간 거예요. 왜냐면 직원들끼리 체벌을 하게 시켰으니까. 그래서 얘 때문이야. 얘가 죽인 거야. 난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K씨의 사망으로 뭔가 쫄았는지 일단 히다카 씨에 대한 체벌을 중단했대요. 그리고 다시 얘네 본가로 그냥 보내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막상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해.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치사의 결정으로 결국에는 다시 체벌이 시작돼요. 다시 폭력이 시작돼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자, 그는 여기 보면은 히다카 씨 부부로부터 일상적으로 폭행을 당해 식사도 충분히 안 주고 쇠약해져 간 건가?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치사는 K씨가 죽은 책임을 너 때문이야. 네가 죽인 거야. 네가 때려다 죽였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히다카한테 있다라고 본인을 계속 반복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히다카 씨도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경찰에 잡히면 어떡하지? 라면서 경찰에 붙잡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일은 말하지 않기로,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6월 하순 신야가 자택에 있는 그 목욕탕에서 이게 뭐야 하면서 히다카 씨에게 평소대로 이렇게 때린 거야. 폭력을 가했는데 이때 욕조 바닥에서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일어나! 그리고 딱 발로 딱 찼는데 히다카 씨가 그대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7월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히다카 씨를 걱정했어. 왜냐면은 히다카 씨가 나카오 부부와 동거를 하게 되면서 한 번도 본가에 오지 않았잖아. 이게 너무너무 엄마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지. 그래서 아들을 가게를 찾아가도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돈만 떠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또 하게 돼. 그러면서 수색원을 제출합니다. 우리 아들 이거 태워달라. 근데 이때는 종업원 K씨, 먼저 사망한 K씨의 가족도 같이 동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다카의 친척이 이제 나카오 신야 사장 나와 면회를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 우린 모르지. K랑 같이 도망갔어요. 이렇게 말한 거야. K랑 같이 그만두고 지네들끼리 나가버렸다. 라면서 히다카 휴대폰을 보면서 가출한다는 메시지가 왔다. 이거 보라면서. 그러니까 히다카가 죽은 다음에 히다카 폰으로 자기들한테 이렇게 보낸 거겠지. 그래서 이거 봐라 라면서 문자 이렇게 보냈다. 이거 봐라 라면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얼머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진짜 악마 같은 게 뭐냐면 이 나카오 신야가 남편이 697만엔 그걸로 좀 부족해요. 히다카가 왜 도망갔겠어요? 가게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야. K랑 같이. 라면서 돈을 요구해 옵니다. 그 돈이 300만엔,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요구하게 됩니다. 죽여놓고. 그리고 결국 이 300만엔을 다 받아내요. 그러니까 총 거의 1억 원을 1000만엔을 빼앗긴 거야. 이 엄마는. 자신의 아들이 혹시나 죽을까봐.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이들의 악행이 여기서 끝날까요?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이번에는 치사, 본인의 여동생 남편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자, 이분은 시미즈라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치사,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자, 히다카 씨와 케이 씨가 사망하고 2년 뒤인 2006년 다음 타겟이 된 건 너무 놀라운 인물이었죠. 세상에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타겟이 될 줄은. 자, 2006년 3월 치사의 여동생 사카이 씨와 그의 남편인 시미즈 카즈야 씨, 당시 나이 33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리사이클 숍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 전혀. 시미즈 씨는 대학원을 졸업한 엘리트의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부임해 있었는데 귀국 후에 치사가 꼬드긴 거야.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같이 약간 동업식으로 막 이러면서 뭔가를 막 꼬드겼겠지. 그래가지고 치사의 권유로 이 가게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자, 시미즈 카즈야라는 남성에 대해서 짧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는 카고시마현 출신이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히로시마 목수 뭐 학부 전공이 그거였나봐. 거기에 진학해서 같은 대학원으로부터 졸업을 하고 산요, 되게 대기업이거든요. 산요 전기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발명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센서를 활용한 그 안마 의자의 개발에 같이 그 연구를 했대요. 종사에서 2002년도에 동료랑 특허를 취득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어요. 치사의 여동생이었죠. 사카에라는 여동생이었는데, 자, 시미즈 씨와 이 사카에 씨는 취미가 배구였대요. 그래서 배구를 하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배구를 통해 만나서 2001년도에 결혼을 했고, 이듬해 장남 오토라는 남자,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아메리카, 샌프란시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자막에 보면은, 자, 2005년 시미즈 씨는 젊은 나이에 과장직에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가족들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로 전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해. 누가? 부인이. 그래가지고, 나 일본 안 가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래. 라고 한 거야. 그렇게 막 다그치는 바람에, 그 언니 그 동생이라고 막 다그치는 바람에 시미즈 씨는 어쩔 수 없이 젊은 애 과장직까지 갔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뒀고 2006년도에 결국 아내의 말대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니애인 치사에게서 그 같이 일하자는 그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리사이클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카오 부부는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 하다가 시미즈 씨와 치사의 여동생인 사카이 씨에게 매일 구두 주걱기나 골프채로 체벌이라는 명목하에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도 이걸 시켜요. 너무 끔찍하게 서로 때리게 시키는 거예요. 히다카 씨와 케이 씨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부인과 남편이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취침, 기상, 식사 관리를 모두 그들의 지배하에 두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약간 좀 어두운 분위기였다라고 해요. 어두운 분위기였다. 자, 나카오 부부는요, 다른 종업원에게, 야, 저 시미즈 저 새끼 약간 지가 막 엘리트 출신인 걸 등에 업고 좀 거만하지 않냐? 라고 하니까 종업원이 뭐라 그래?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겠어. 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지. 벌을 좀 줘야 될 것 같다, 그지? 라고 해가지고 처자식이랑 떼어놔요. 아내와 자신의 아들과 떼어놓고 강제적으로 5월부터 이 사무소에서 혼자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시미즈 씨가, 남편이. 자, 그러다가 일을 하게 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창고에 가둬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되게 좁은 창고로 보이죠? 이 창고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감금 생활을 또 시작하게 된 거야. 2006년 9월부터는 여기에 갇혀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이 창고에. 하지만 시미즈 씨가 이 벽을 부셔가지고, 여기 보면 창문 보이시죠? 그래서 이 벽을 이렇게 컨테이너니까 부셔지게 돼서 이거 부셔갖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치사한테 걸리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걸 발견한 치사가 도망가려고? 얘 좀 묶어둘 수 없나?
라고 하게 되면서 남편에게 말한 거야. 남편이 라고 하면서 심희즈 씨의 발목을 묶어요. 그래서 약 5평 정도 되는 방, 한 4평 정도? 5평 정도 되는 이 방에서 얇은 와이어 끈을 발목 기둥에 묶어가지고 그 묶은 채 체벌을 폭행을 가하게 된 거야. 네가 도망가려고 해? 하면서. 그러니까 맞아도 방어할 수 없고 계속 그 발목은 묶여 있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갇혀갖고 맨날 폭행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쯤에 자신의 여동생에게도 폭행에 가담시켜요. 자신의 남편을 때리게. 때로는 이 사카이 씨에게 금속 배트로 자신의 남편인 시미즈를 때리라고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무섭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때리는 거야. 금속 배트로.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 그에게는 충분한 식사도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고 때리고 차이는 폭행을 몇 달째 내내 계속 받았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지. 자, 바로 치다의 여동생이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어린 아들을 남기고 이 리사이클샵에서 도망쳐버린 겁니다. 사카이가 이제 어렸던 이 오토짱, 당시 4살이었대요. 4살에 자신의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8월경에 이 생활에 너무 가혹함, 맨날 맞고 내가 남편을 때려야 되고 맨날 맞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거에 질려가지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큐슈에 가서. 남겨진 남편인 시미즈 씨와 오토짱은 어쩔 수 없이 이 나카오 부부의 슬하에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친 사카이 씨는요, 이 나카오 부부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망한 케이 씨나 히다카 씨와 같은 생활을 이 남편인 시미즈 씨가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미즈 씨한테만 그랬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황표가 있어요. 제가 조금 알리기 쉽게 이렇게 한국어로도 좀 해왔습니다. 자, 이윽고 나카오 부부는요,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오토짱, 그 오토짱이 그 애기들한테 누구누구 짱 붙잖아. 이 애기, 4살짜리 애기가 뭘 알겠어.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주세요 이렇게 울고, 뭐 해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막 울 거 아니야. 그럼 치사가 그랬죠? 라고 했을까? 아니죠. 오토짱한테도 식사를 주지 않아요. 만족할 만한, 그 나이에 먹어야 만한 충분한 식사를 주지 않아요. 거기다가 울지마, 왜 울어? 라면서 막 얼굴이나 머리를 막 반복해서 때립니다. 그래서 4살이었던 이 오토짱이 10월 중순경에 사망하게 됩니다. 4살짜리 어린애를 때려서 죽인 거야. 자, 거기다가 시미즈 씨는 자신의 아들도 보지 못하고 와이프가 막 도망갔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 갇혀 있으니까 뭘 모르는 거야. 아들이 죽었는지 뭐 와이프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거기 갇혀 있는 거야. 와이어에 묶인 채 몇 달을. 자, 이윽고 시미즈가 신냐가 맨날 머리나 얼굴을 자주 때리고 막 등이나 발로 막 차고 배를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폭행을 몇 달 동안 반복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샵 내에 있는 그 골프 클럽 있죠. 골프 클럽으로 시미즈 씨를 막 때린 거예요. 시미즈 씨는 당연히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쇠약해졌고 결국 시미즈 씨마저 아들이 죽은 10월 하순경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10월 중순에 죽었고 남편은 아빠는 10월 하순경에 사망하게 돼요. 자, 2006년 8월 이 사카에가 이 카즈야와 장남을 두고 자신의 아들을 두고 도망쳤잖아. 그 2개월 뒤에 자신의 그 아들과 남편이 죽은 거지. 자신이 도망가고 나서 2달 뒤에 둘 다 죽은 거야. 아들이랑 남편이. 근데 몰랐던 거지, 이 사카에는. 자, 그래가지고 나카오 부부는 이렇게 어린 남자아이까지 포함해서 4명을 죽여요. 4명을 폭행해서 숨지게 해놓습니다. 근데 계속 시치미를 떼고 살아요. 되게 잘 살았어. 꽤 긴 시간. 그런데 이 시미즈 부자의 그 아들과 아빠의 죽음으로부터 7년 반 뒤인 후에 어떤 사건으로 체포가 돼요. 그런데 폭행이나 살인죄가 아니야.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시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2007년경 일가족 5명이서 지인 남성으로부터 2천만 엔을 빚을 집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2천만 엔을 빌린 지인에게 매달 49만 엔씩 갚기로 해요.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하냐? 2007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6년 동안 후쿠오카 야메시 등에서 ATM에서 자기들 이름이 아니야. 얘는 파산했으니까 카드 같은 거 못 만들잖아. 그래서 자신의 지인이 캐시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카드를 인출 카드를 사용하고 소비자 금융으로부터 10수에 걸쳐서 대략 합계 53만 엔의 현금을 인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0년경 자신들이 빌렸던 2천만 엔을 모두 빚을 완제해요. 변제합니다. 자, 2007년 지인의 남성의 현금 카드를 사용하고 사채업자에게도 10여 차례 걸쳐 현금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아들이 계속 마음에 걸려 안 걸려? 걸리지. 원래대로라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인데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가지고 아들이 어디 학교에 다니는지 그걸 좀 알려고 지구고시에 있는 교육위원회에 문의를 합니다. 물론 이때는 아들이 사망해서 소재를 알 수 없었지. 그리고 그 학교에도 이 아들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이 사건 발각의 계기가 됩니다. 왜? 이 문의를 받은 교육위원회가 경찰에 전화를 한 거, 신고를 한 거지. 입학해야 할 아이가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좀 조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탐문 수사가 시작됩니다. 자, 후쿠오카 치쿠고 리사이클숍 등을 수색,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라고 사진 자막에 나와 있는데 이 히다카 씨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어. 맨 처음에 죽은 종업원, 그 히다카 씨와 케이 씨의 그 실종, 그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카오 부부가 뭔가 수상한 거야. 왜? 이 사카이 씨도 이 나카오 부부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의심이 든 거야. 그래서 바로 덮치지 않고 이들에 관해서 탐문 수사를 펼쳐요. 이들에 관해 인근 주민들에게서 조심스럽게 수사를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처음 발견된 게 이 지인 명의로 된 카드를 부정 인출한 게 걸리게 된 거죠. 자, 2011년 12월, 2014년 3월 다른 지인의 현금 카드로 총 100만 엔을 훔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1일 신야 당시 47살, 치사는 당시 45살. 이 지인 남성의 명의의 소비자 금융카드로 부정하게 현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후쿠오카 현경수사 1가와 치쿠고서에 절도 혐의로 체포돼요. 절도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막상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 남자는 카드 존재를 모르고 경찰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진짜요? 라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2일 부부를 절도죄로 기소합니다. 2014년 5월 7일 부부가 또 다른 지인의 신용카드로 약 100만 엔까지 인출한 것을 보고 절도 용의로 또 재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53만 엔 빌렸어, 체포했어. 근데 알고 보면 100만 엔 더 빌렸어, 또 재체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이 체포를 계기로 2013년 12월 나커 부부 주변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행방불명된 게 뭔가 이상하다 라면서 이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취조하기 시작해요. 난리가 났었죠. 당시 현장입니다. 신문에도 막 이렇게 적혀 있었고 막 이 사건이 엄청 크게 돼요. 2014년 4월 12일 이 부부를 약간 좀 잔인한 거 나와요, 여러분. 좀 잔인한 거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 20초 스킵해 주세요. 2014년 4월 12일 이제 부부를 후쿠오카 지검에 송청합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현경 수사 1가가 얘네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부부의 정원을 파요. 이 리사이클숍 정원, 그 본가 집 정원이나 이런 데를 파요. 땅속을 이제 파가지고 수색을 해. 얘네들 자택의 정원을. 2014년 5월 7일경 나카오 신야가 지쳤어요 이제 라면서 범행을 자백을 해요. 이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그의 자백으로 인해서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나카오 신야 용의자가 이미 몇 명은 사망했고 사체 유기에도 관여했습니다 라면서 자백을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야의 본가에다가 정원에다가 얘네들을 묻어요. 죽은 애들 다 묻어. 그리고 백골화가 될 때까지 방치라는 거야. 왜냐면 거의 7년, 거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얘네가 안 걸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 뼈들이 다 백골화가 됐겠지. 당연히 시체가 썩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후 뼈를 파내. 그래서 이 리사이클 샵에 있는 전자제품이나 금속 제품을 분해하기 위한 기계가 있었는데 그 기계의 분쇄기로 이 뼈들을 다 잘게 부신 거예요. 금속 제품을 분해하기 위한 난 그 기계 약간 그 영화 같아. 그래서 그 기계로 분쇄기로 부숴서 인근 강에 버렸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 뼈들을 다 부셔가지고. 그게 바로 여기예요. 자, 2014년 5월 13일 나카오 신야 용의자 진술에 의거해 후쿠오카 현경은 5월 13일 그리고 14일 나카오 신야 용의자의 본가의 가택 등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신야가 자백한 거리의 장소에서 뼈가 발견돼요. 그리고 DNA 감정으로 히다카 씨와 케이 씨인 것이 판명됩니다. 자, 히다카 씨는 사망한 뒤 10년여 만에 2014년 6월이 돼서야 뼈로 발견된 거예요. 10년 동안 부모님은 엄마는 그냥 마음만 졸이고 있었던 거고 왜 10년 동안 경찰은 뭘 했을까? 엄마가 4번이나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신야가 자백한 거리에서 인골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이 강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뼈가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죽였던 K씨. 여기 남성.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발견된 그 뼈랑 DNA가 같다라고 나와요. 그 K씨라는 사람의 인골과. 자, 후쿠오카 현경은 이미 절도죄로 기소된 나카오 신야와 그다음에 치사를 2014년 6월 16일 당시 22살의 전 종업원이었던 히다카 씨의 살인 혐의로 재체포합니다. 절도에서 살인죄로 체포가 된 거죠. 바뀐 거죠. 그리고 부부의 주변에서 그 밖에도 행방불명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자, 2014년 6월 17일 여러 개의 뼈 조각이 발견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뼈 조각이 발견됩니다. DNA 감정을 해봤는데 한 명의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후쿠오카 현경이 한층 더 수색했는데 히다카 씨와는 다른 사람의 뼈가 발견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다카 씨의 후배로 리사이클 종업원이었던 K 씨의 것으로 발견된 거예요. 12년 전에 리사이클 샵을 운영하던 남편 신야와 공모하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히다카 씨와 K 씨의 살해 그리고 사체 운반, 유기, 뼈 투기 등을 치사가 다 지시했다라고 남편이 말한 거야. 신야가. 그래서 신야가 이제 아내가 시켜가지고 제가 다 했습니다. 죽였고요, 묻었고요, 뭐 부셨고요, 뭐 시체 유기했고요, 뼈를 강에 뿌렸고요. 네, 아내 치사가 시켜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한 거지. 그리고 2014년 7월 2일 수사본부는 나카오 신야 용의자를 데리고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때 아내 치사로부터 그 지시를 받고 때렸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2014년 7월 7일 이 두 피고는 2004년 6월에 당시 함께 살고 있었던 치쿠고 시내 아파트에 정착해 일하고 있었던 전 종업원인 히다카 씨에 대해서 폭행을 반복해 살해했다고 해서 살인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2일 강바닥에서 발견된 인골의 일부가 시미즈 씨의 DNA, 드디어 이제 그 시미즈 씨의 뼈가 발견돼요. 시미즈 씨의 DNA와 일치했기 때문에 8월 6일에는 시미즈 씨의 살인 용의로 신야와 치사를 또 재체포하게 된 거예요. 2014년 8월 6일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시미즈 카즈야와 사카에 씨의 장남도 행방불명된 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카오 신야 용의자의 친가 주변을 수색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미즈 카즈야 씨와 전 종업원이었던 이 히다카 씨, 그다음에 케이 씨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의 뼈가 발견됩니다. 이 집에서 3명의. 신야 용의자는요, 수사본부 조사에 4명에 대해서 폭행을 가해 죽게 했다라고 자백을 해요. 4명 다 폭행 가해 죽게 했어. 이 아들도 죽였고요. 다 이렇게 한 거지. 저 용의자가 경영하는 가게 근처의 주민이 신야는 맨날 종업원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 종업원들은 꼼짝도 못하고 하이 이러고만 있었고, 근데 그 대답이 또 마음에 안 든다면서 또 때리고 막 이랬다니까.
라면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14년 9월 7일 후쿠오카 현경은 나카오 시인야 그리고 아내 치사의 여동생이었던 사카이 씨의 남편이었던 이 시미즈 씨와 그리고 그의 아들 오토에 대한 살해 용의로 또다시 재체포를 합니다. 오토짱, 4살짜리. 그 살해 용의도 나카오 부부가 체포됐는데 이 오토짱의 뼈는 발견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 자, 가게 남성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 기소, 시미즈 씨의 살해 혐의로 재체포, 처분 보류라고 써 있습니다. 자, 9월 29일 지금 땅을 파가지고 사체를 지금 보는 거죠. 여기 뭐 구덩이 같은 거 보이죠? 자, 9월 29일 후쿠오카 지검은요 시미즈 씨와 오토 그 짱에 대한 상해 치사죄로 추가 기소를 해요. 살인죄가 아니고 상해 치사죄. 그러니까 계획해서 죽인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죽겠다 라면서 상해 치사죄가 됩니다. 그걸로 추가 기소를 해요. 자, 치소의 여동생 사카에 당시 나이 36살이었는데 이 사카에 씨도 남편 시미즈 씨의 살인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 왜냐면 시미즈 씨를 때렸잖아. 아내가. 어쨌든 때렸잖아. 그래서 상해치사 혐의로 같이 체포가 됩니다. 사카이 씨는 시미즈 씨의 폭행죄를 적용받았어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3년이었어요. 3년. 근데 이 공소시효가 성립했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풀려나요, 그냥. 그때 당시에 폭행죄가 공소시효가 3년이었나봐, 일본이. 그래서 그냥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사카이 씨도 폭행에 가담했지만 폭행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심이 있었다고 보여져서 살인을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다. 남편에 대한 살이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기 좀 어렵다. 라고 해가지고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용의가 되었습니다. 언니의 명령으로 여동생의 남편을 폭행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이 엿보인다. 실제로 시미즈 씨 부부는 치사의 노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다. 라면서 시미즈 씨 부부가 이 에이스 그 리사이클 숍에 몇 시에 출근하는 줄 알아요?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일해? 새벽 1시까지 일했대요. 그럼 총 몇 시간을 일한 거야 대체 4시간만 더 하면 24시간 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5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시켰대요. 그런데도 치사가 가게 안에 먼지가 떨어져 있다. 막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계속 벌금을 매기는 거야. 너 먼지 잘 안 털었어. 너 이거 벌금. 이거 지금 물건 안 옮겼어. 벌금.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빚이 쌓이게 됩니다. 월급도 못 받고 빚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카이 씨는 지금부터 화장실에 갑니다. 지금부터 잡니다. 지금부터 목욕하겠습니다. 라면서 생활의 모든 것을 전화로 치사에게 보고했대. 목욕탕은 뜨거운 물도 안 돼. 차가운 물밖에 못 써. 냉탕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요. 냉수밖에. 그래서 지금 밥 먹습니다. 지금 뭐 합니다. 내내 전화로 막 문자로 계속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잔인한 게 뭔지 알아? 이거를 이렇게 말해. 나그리야 맞네. 나 이렇게 하는 거야. 나그리야 맞네. 이게 뭐냐면은 야 서로 때리네. 이렇게 하면서 막 웃었대. 이 웃음 표시 2개 보이죠? 서로 때리네. 야 때리는 거 너무 잘한대. 막 이러면서 웃었던 거야. 부부가 서로를 때릴 때. 시미즈 씨 부부의 가까운 인물에 의하면 치사는 이런 폭력을 이용해서 여동생을 자신 지배하에 둔 거야. 이미 세뇌를 시킨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네가 대신 맞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가게 화장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치사 용의자가 딱이 5회. 라고 말한 거야. 자기가 때려? 아니, 자기가 때리지 않아. 시미즈 씨 부부한테 딱이 5회 라고 하면은 다른 종업원 앞에서 사카이 씨와 시미즈 씨가 서로 따귀를 때리고 맞았대요.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나 너무 마음 아파. 부부가 서로 따귀를 때리고 맞았다고 합니다. 또 사카이 씨는요, 치사 용의자로부터 언니로부터 야 너는 애를 키우면 안 되는 년이야. 너 아이 키울 수가 없어. 네가 이렇게 일도 못하는데 네가 아이 키울 뭐 네가 자격이 되니?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린 장남을 못 만나게 하거나 아니 그걸로 협박을 하거나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사카이 씨가 그런 생활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언니 부부 밑에서 도망친 거야. 남편과 자신의 어린 자식을 두고. 남편이 사망한 것도 몰랐고 그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최근까지 아이가 언니 부부 밑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믿고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건은 그러니까 얘네를 그 종업원을 죽여놓고 10년 동안 잘 살은 거야. 종업원들 때리고 자신 동생 때리고 자신 동생 남편도 때리면서 서로 때리게 하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쭉 잘 산 거야. 그리고 10년 후에 이 카드 캐싱 이것 때문에 걸리게 된 거지. 그리고 엄마가 학교 그 교육위원회에 전화해가지고 그 교육위원회 사람이 똑똑했던 거지. 교육위원회 사람이 입학해야 될 이 아이가 입학하지 않았어요라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이들 부부와 뭔가 엮여있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예 밝혀지지 그냥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어 얘네들은. 그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죠. 자, 그런데 이 치사가 무죄를 주장합니다. 일관하여 무죄를 주장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주장해요. 2016년 5월 16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아내 나카오 치사 피고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쟁점이 바로 히다카 씨에 대한 살의였어요. 죽일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지. 치사 피고는 기소 내용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해요. 난 하지 않았어요. 다 남편이 한 거라니까? 나는 그냥 본 거밖에 없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무죄야. 라고 해가지고 검찰 측은 아니다. 모든 게 치사의 지배하에 있었다라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그러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제대로 때려! 폭행한 것은 신야였어요. 자신이 지시한 것은 없었어요. 잔또 나고란까 이러면서 이거 제대로 안 때려! 라면서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라면서 나는 지시한 것도 없고 난 죽일 생각도 없었고 폭행한 건 다 남편이에요. 저는 폭행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라면서 그럼 제가 왜 히다카한테 앙심을 품겠어요? 그럼 같이 안 살았겠죠. 막 이러면서 사리가 없었다. 자신은 때리지 않았다. 라면서 남편 피고와의 같이 공모해서 뭐 뼈를 묻고 했다. 이것도 난 같이 안 했는데? 라면서 남편과의 공모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평소에도 화가 나면 직원들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려도 말을 안 들었다니까요? 그 종업원이었던 히다카 씨의 사망한 경위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라면서 무죄를 계속 주장해요. 히다카 씨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자, 히다카 씨의 사망에 관해서도 히다카는 K랑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라면서 신야 피고와 그러니까 그 자신의 딸 머리를 히다카 씨가 때리는 것을 자신의 남편이 봤다. 그래가지고 K랑 히다카를 서로 체벌하게 하다가 그래서 죽은 거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남편이 때렸고 그 K 씨랑 같이 싸웠다. 그러면서 히다카 씨가 사망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지. 남편 신야는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체벌을 지시했다면서 이 치사가 막 남편을 막 하는 거야. 증언을 하는 거야. 남편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한 거야. 남편이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그래서 남편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있냐? 아닙니다. 치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맞으면 말을 듣는다. 그래서 이 둘은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서로 탓하기 바빠요. 내가 안 했다. 제가 시켜서 했다. 나는 아니다. 막 이렇게. 그 여기에서 이 짐승보다 못한 짓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방제 보셨죠? 악마도 울고 갈. 와. 재활용점에 일했던 10여 년 전에 여기서 이 가게에서 일했던 전 직원 A씨가 전 부부로부터 너무 심한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얼굴도 망가졌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나는 그 PTSD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A씨의 지인이 이렇게 말해요.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은 부장이라고 불리던 아내 치사야. 그래서 사장인 그 신녀한테 빨리 좀 해. 당장 해. 이것도 못해 자기? 막 이러면서 사장이었던 신녀한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라면서 그 전 직원 A씨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해줍니다.
연대 책임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재활용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종업원들은 계속해서 부부의 감시하에 놓여져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보고를 해야 했고, 밥 먹는 것도 보고를 해야 했고,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해야 됐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치사가 신야한테 지시를 하는 거야. 그럼 신야는 어떻게? 때려. 발차기를 하고 폭행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연대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직원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는 거야. 서로 야, 네 동료가 잘못했으면 너가 알려줘야지. 그게 동료 아니야? 라면서 서로 때리게 만드는 겁니다. 휴대전화는 모두 뺏겼고요. 그리고 벌금이라고 하면서 대부업체 등에 빚을 지게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여기 보여요? 200만 엔을 내고 다른 종업원 나카오 용의자에게 200만 엔을 주고 가게를 그만뒀다라고 써있어요. 2천만 원을 주고 가게를 그만둔 거예요.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으면. 자, 이른바 직후고 연속 변사 사건의 무대가 된 이 리사이클숍 에이스 앞에는 조그만 조립식 오두막, 아까 제가 보였던 그 창고가 있었어요. 이 애니메이션 막 이렇게 이런 그림을 이라시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어서오세요 이런 걸 해놓고, 자, 캐릭터 일러스트로 장식된 이 창고 오두막에서 조립식 주택에서 일어난 이 사건. 신야도 치사도 이제 꼼짝 못했던 건 누구한테 꼼짝 못했냐? 바로 이제 야쿠자였던 X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X라는 사람이 자주 이 가게를 방문했던 거야. 약간 이제 폭력배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는 남자들과 밀담을 맨날 반복했대요. 여기 안에서.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오면은 에이스에서 어떤 짐이 실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X야말로 뭔가 사건에 깊은 관여가 있는 거 아닌가 라면서 수사 당국이 좀 이렇게 찍고 보는 중요 인물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간색까지 쳐가면서 이상하다고 지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종교를 다뤘다가 이 종교협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메일이 와가지고 영상 내리라고 신고하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는 일본 뉴스에 일본 거기에 나온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창가학회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서 이 창가학회와 뭔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본 언론이나 일본 거기 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명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명당 사람이 이제 얼굴이 모자이크 되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밀담을 나눴다고 하니까 뭔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의심이에요. 의심. 알았죠, 여러분들? 의심. 자, 리스이크 쇼프라면서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 매체에서 잡지에서 막 이 사건을 다루기 바빴습니다. 또 다른 종업원의 증언이에요. 내가 에이스에서 일하게 된 건 2007년 2월경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회사원이었어요. 나는 도박을 해가지고 이 계기로 여러 회사에서 빚을 지고 만 겁니다. 대기업에는 더 이상 빌릴 수 없게 되어가지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채업자에게 80만 엔을 빌렸어요. 그런데 상환이 밀려서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자가 더 플러스 되니까 원금보다 이제 더 많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침내 끌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끌려가게 된 게 바로 도쿄의 오카치마치라는 상가의 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무서워 보이는 남자 4명이 있었고, 일단 자기는 핸드폰, 지갑, 가방, 신발, 바지까지 빼앗겼대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바지까지 벗겨버린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돈을 빌렸잖아. 갚아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 그 야쿠자들이 막 사채업자들이 막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 한 거야. 돈을 갚아야지. 내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자기 말고 다른 남자도 같이 바지를 입지 않은 상태로 차에 실립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요. 그래서 감시를 받으면서 연행된 거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시간 감각도 없는 가운데서 내려가지고 감금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곳이 바로 이 리사이클샵 에이스였던 겁니다. 그곳이 후쿠오카라고 알게 된 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끌려간 거죠. 그리고 끌려간 곳이 바로
이 에이스라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 이곳에서 2009년 1월까지 2년 동안 공짜로 일하게 됐다고 해요. 월급 받는 거 없이. 그리고 주위에는 뭔가 똑같이 어디선가 끌려온 것 같이 보이는 남녀들이 일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에이스는 전 종업원과 같은 사망한 것 같은 사람과 같이 다중 채무자, 그러니까 다중 빚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도 받았어요. 자, 전 종업원은 가게로부터 5분 정도, 그러니까 히다카 씨를 말하는 거예요. 히다카 씨가 5분 정도 아파트에서 다른 그 K 씨랑 같이 동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직원들은 원룸이 있었대. 다른 직원들은 원룸이 있는데 감시를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따로 살게 하면 안 되잖아.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 끝나면 다 같이 몰려가지고 어떤 조그만 돈의 아파트에 갔는데 걸어서 5분 정도 되는 거기에서 3-4명이 같이 자는 거야. 성인 3-4명이 이 원룸에서. 그리고 종업원들끼리는 서로 대화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룰이 철저했대요. 그리고 서로 동거인의 이름이나 뭐 나이나 이런 거를 몰라. 왜? 말을 못 하겠으니까 서로. 근데 이게 왜 잘 지켜질 수밖에 없었냐. 아니 지들끼리 있는데 카메라도 없는데 그냥 말하면 안 돼. 그런데 신냐가 그런 거야. 야, 니들 중에 감시하는 사람 있다. 그러니까 도망칠 수 없어. 왜? 다 내 귀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니네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룰이 잘 지켜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스파이가 몰래 또 일을 쓰면 어떡해. 그리고 가끔씩 실제로 양아치 같은 남자에게 감시를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전 종업원의 일은 가게 안의 청소와 짐 운반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하는 일 중에 신기했던 게 이 가게 앞에 있는 이 오두막, 이 조립식 오두막이었대요. 그 책상하고 의자밖에 없었대. 그런데 자주 야쿠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들의 신상을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도 이제 청소하는데 명함이 있었대요. 근데 명함이 있는데 무슨 대화를 할 때 뭐 무슨 조직이란 말이 들렸대. 그리고 명함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뭔가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그 X로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를 자신의 이렇게 얼굴로 쓰고 있었대.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공간인 것처럼 이렇게 막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나카오 부부도 이 X라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얌전한 고양이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X가 방문한 뒤에 X가 돌아가면은 그때부터 신야가 열이 받아갖고 종업원들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트레스 받은 거 종업원한테 푼 거지. 자, 신야 피거와 X의 관계에 대해서 수사 관계자가 말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알게 됐냐? 바로 신야가 이 폭주족을 할 때, 이 폭주족 시대의 한 아래 후배였대. X가 신야의 후배였는데 이 후배가 야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쿠자가 오히려 선배였던 신야를 셔틀로 이용하는, 야 지금 담배 좀 불 좀 붙여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이용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종업원이 3개월에 한 번 정도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짐이 옮겨지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처럼 X가 여기 가게 앞에 그 얘네들이랑 미팅을 하고 마친 뒤였어요. 그래서 신야가 지시를 한 거야. 야, 가게 저기 안에 있는 거 진열대 밑에 있는 서랍 속에서 상자 꺼내가지고 야 옮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컨테이너에 이 짐을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진 설명에 부산광역시 사격연맹 영도관광사격장 베스트 슈터 라면서 베스트 슈터 갤러리에 나카오 신야라고 자기 이름을 쓴 거야. 그래서 여기 그 부산 거기에 베스트 슈터 잘 쏘는 사람들 그 갤러리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 상자와 골판지 상자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나무 상자의 뚜껑에 약간 뭐 어긋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살짝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본 거지. 이게 어긋났으니까. 그런데 이 어긋난 그때 봤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었냐? 권총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을 2번 정도 본 적이 있어요.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봉합이 아예 안 된 골판지 상자에는 나무 칼집, 그 도스라고 하는데 그 단도 있죠. 단도 칼들이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전직 직원이 진짜 권총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에어건? 공기총 치고는 좀 무거웠던 기억이 나요.
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일단 이 검찰은 남편 신야 씨의 증언 등에 의해서 치사가 남편한테 지시해가지고 계속적인 폭행으로 종업원들을 죽게 했다고 지적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어요. 복수의 피해자가 있고 그에 대해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어느 쪽을 적용해야 될지가 주목됐습니다. 자, 검찰은 히다카 씨의 사건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재판에서는 다른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은 논고로 전 종업원 남성 22살의 히다카 씨에 대한 살인죄나 시미즈 씨의 그 장남이었던 이 오토짱 4살짜리들의 상해치사죄에 대해서 폭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지배욕에 근거하는 것, 자주적, 적극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어 책임의 무게는 피고와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친가의 정원에 묻은 3명의 시신, 그러니까 본가 정원에 묻은 3명의 시신을 빼내서 그 전자기기 등을 부시는 기계 분쇄기로 뼈를 부셔서 강에 버린 행위를 비인도적이라고 비난한 뒤에 3명의 목숨값을 뺏은 결과는 중대하다. 만약에 이 치사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태도와 그 반성의 진정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신야의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으로 전 종업원 남성의 살해를 부정해요. 자, 오토짱에 대한 상해치사죄와 폭행 사실은 인정해요. 맞아요. 그런데 사망 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해요. 오토짱 사건에서는 치사 피고가 주로 폭행을 때리고 있었고 우리 이 신야 피고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라면서 그 치사와 반대되는 주장을 해요. 자, 오토짱 사건에서는 이 치사 피고가 주로 폭행을 가했대요. 울지 좀 마! 막 이렇게 때리면서 나는 안 했다, 안 때렸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나카오 신야가. 종업원 때렸어요. 맞아요. 내가 그거 시체도 유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난 오토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공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치사 피고에 의한 모략적인 괴롭힘으로 이님이 세뇌가 됐어. 그래서 뇌가 지배되어가지고 그냥 그녀의 대행자가 된 것뿐, 그냥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 그의 의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라면서 치사 피고의 주도로 이 주장을 반대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하지 않았다. 이 모토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2016년 6월 24일 1심 판결 공판에서 치사 피고에게 유기형의 상한이 되는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신야에게는 28년이 선고돼요. 이게 말이야? 사람을 4명이나 죽였는데 말이야? 근데 그 뒤에 더 뭔가 밝혀지거든? 자, 쟁점인 히다카에 대한 살해에 대해서 정말 죽일 마음이 있었냐에 대해서 후쿠오카 지방 법원이 뭐라고 말하냐? 시미즈 카즈야 씨, 당시 34살과 시미즈 씨의 장남 아들이었던 오토짱, 당시 4살의 살인 용의로도 체포되었지만 후쿠오카 지검은 살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계획하고 한 게 아니다. 우발적으로 하게 된 거다. 상해치사죄로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시미즈 씨 오토 부모와 한글을 또 여러분들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일본어로 돼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히다카 씨에 대한 건 살인죄가 됐는데 다른 건 다 상해치사 이렇게 됐죠. 자, 시미즈 씨 오토 부모 자식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대로 상해치사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죄송해요. 자, 히다카 씨 살해에 대해서도 상해치사로 재판이 되어 살인죄로는 기소가 부정됩니다. 기소가 부정돼요. 자, K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살인의 입증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어떤 뭐 증거가 없는 거야. 11월 17일 K씨 사건으로 신야와 치사는 후쿠오카 지검에 서류 송청되었지만 12월 18일 공소시효 성립에 의해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K씨를 죽였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왜냐면 얘네같이 10년 넘은 뒤에 이 사건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자, 상해치사죄 시효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20년도 더 전이잖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10년밖에 안 됐었던 거야. 상해치사죄 죄 공소시효 성립이. 그래서 이것이 2014년 6월에 성립이 된 겁니다. 공소시효가. 그래서 결국 심혜지 씨 그리고 오토 이 재판 어떻게 될 건가 했는데 기소대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인정이 됩니다. 히다카 씨의 사례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 기소를 했는데 기소가 부정됩니다. 그래서 살인죄에서 상해치사죄로 바뀌어요. 종업원 K씨의 사망은 상해치사로 취급되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불기소. 죄가 없게 된 거죠. 너무 빡치지 않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진짜 뭐라고 써있냐면 저 카에데 뭐야 그 전 집주인도 죽였고 전 회사 동료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나와. 죽였다고는 안 나오지만 없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치사는 1994년경 후쿠오카시 히가시구에 있는 지인의 남자와 공모를 해가지고 이 남자의 아파트에서 히가시구의 전 직장 동료 남성, 당시 19살의 이 남성을 반복해 때리게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치사의 주변에서 이 남자가 사라졌어. 하지만 그 증거가 없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리고 전 집주인 또 갑자기 사라졌어. 갑자기 그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라진 거야.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그 남편, 그리고 그 종업원 이렇게. 그리고 히다카 씨, K씨, 히다카 씨,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은 거야. 그런데 예전 셋집의 주인의 남성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아서 이 건도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너무 빡치지. 불기소. 안 된 거야. 죄가 없는 거야.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강도의 폭력성은 증거상 보이지 않고 사망시키고 싶다는 의혹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해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히다카 씨, 시미즈 씨, 오토짱 이 세 건 모두 상해치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남편 신녀와 피고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사망을 초래한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한다. 결론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안 때렸다고 해도 같이 공모한 것은 맞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의 그 폭력상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 왜냐면 백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백골을 다 갈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때려서 죽었는지가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혹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 측은 두 피고인이 종업원 K씨를 폭행시킨 사건의 입막음으로 히다카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재판장은 사건 이후에도 같이 이 상업시설, 같이 일하는 등 입막음과는 모순되는 행동이 있다. 같이 일했으니까 너무 모순되는 행동이라는 거지. 입막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이 너무 모순이다. 그래서 진작에 죽였어야지. 왜 같이 일하고 같이 움직였냐. 같이 동거했냐. 이 말인 거예요. 난 너무 당황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폭력은 보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며 살인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기 위한 강력한 폭력은 보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다.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며 살인을 부인합니다. 검찰 측 변호인 측은 모두 쌍방 항소를 합니다. 검찰 측은 치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변호인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둘 다 각각 항소를 합니다.
자, 변호사에 의하면 우리 나카오 용의자, 나카오 신야 용의자 폭행에 대해서는 종업원한테 그냥 그저 훈육의 의미로서 살짝 폭행한 거다. 그래서 훈육을 하려다가 실수로 죽은 거다.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한편 남편 나카오 신야의 재판의 첫 공판이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6월 27일에 열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8월 8일 신야에 대한 1심 판결은 치사보다 2년 적은 2심 8년이 선고됩니다. 재판장은 신야 피고와 치사 피고의 공모 관계를 인정합니다. 범행의 틀을 주도한 것은 치사, 그리고 신야 피고는 사건의 해명에도 자백도 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편, 치사 피고로부터 뭔가 지배하에 있었다, 세뇌당했다, 그래서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변호 측의 주장은 결국에는 뭐야? 스스로 판단으로 폭행했다. 성인이니까. 그래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묵살시키고 그는 스스로 판단해서 폭행한 것이다 라고는 했어요. 히다카시 살해 사건의 관계에서는 치사 피고와 같이 사리를 가지고 죽이려는 목적으로 폭행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 라고 해서 살인죄가 아니라 치사죄가 성립된다 라고 재판관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야 피고는 시미즈 씨에 대한 상해치사죄는 인정하지만 그 이외에 기소 내용의 대부분을 부정합니다. 자기 안 했다고. 무죄를 주장해요. 무죄 주장 써있죠? 무죄 주장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안 했다고. 뉴스니까 믿어야지. 어떡할 거야. 자, 2017년 1월 27일 치사 피고의 항소심 판결이 열립니다. 뭔가 바뀌었을까요? 자,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검찰 측 변호인 측 쌍방의 항소를 기각시켜버려요. 그래서 1심에 징역 30년의 판결을 지지합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쿠오카 고등법원에서는 종업원이 사망할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살인 인정을 받지 못한다. 체벌이나 훈육의 명목으로 일상적으로 폭행해 3명이나 되는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결과는 중대, 인명의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상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소 상고인데 변호사, 검찰 둘 다 상고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 히다카시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에 대한 살의에 대해서는 체벌을 계속한 거, 그다음에 히다카시의 사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있다고 해도 얘네들이 잘못해서 때려서 죽은 거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살의를 가지고 때렸냐? 이것까지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변호 측 아무도 상고하지 않아서 치사 피고는 징역 30년, 그리고 신야 피고의 항소심 판결은 3월 27일에 열렸지만 기각돼서 1심 판결이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치사는 30년, 나카오 신야는 28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히다카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히다카시는 도망치는 것도 사실 가능했다. 그런데 히다카시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들과 같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히다카시에 대한 살의가 있었다고는 조금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말해요. 검찰 측 피고 측 모두 기한까지 상고하지 않고 신야 피고의 징역 28년이 확정. 4명을 살해한 것이 살인죄라면 극형인 사형이 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모든 제목들이 상해치사, 거기다 공소시효 성립까지 판단됐기 때문에 치사에게 30년, 신야에게 28년이 판결이 내려집니다. 번복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거 좀 생각나지 않아요? 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기억나는데, 여러분 키타큐슈 일가족 감금 살인 사건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건데 이게 4편까지 있어요. 4편까지 있는데 이 사건은 그래도 다른 종업원이나 뭐 자신의 동생의 남편 이러는 거였는데, 얘네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서로 물고 뜯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키타 큐슈 한 다음에 K짱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꼭 보세요. 이 내용과 좀 비슷한데 좀 더 잔인합니다. 카드 걸어 놓을 거지만.
어쨌든 자, 자신의 주변에 뭔가 입지가 약한 자들을 모아서 절대 복종을 시키는 이 치사, 그리고 동을 강요하고 벌금을 매기고 서로 때리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조종하고 막상 행동은 남편이 다 하고, 이 치사가 더 나쁜 걸까요? 아니면 말리지 못한 이 남편이 잘못된 걸까요? 치사 그건 안 돼. 왜 말을 못했지? 치사가 너무 좋아서? 아니 그 직원들은 왜 도망가지 못했을까요? 왜냐면 그들이 이미 세대됐어. 그리고 누군가가 도망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지. 왜냐면 야쿠자가 맨날 왔다 갔다 하지. 내가 진짜 어디선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사이에 뭔가 스파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말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월급을 못 받아도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때리면 맞고, 때리게 시키면 때리게 시키고, 때리고 서로. 자, 이런 게 30년밖에 받지 않는다니. 사리를 증명하지 못해서 사형을 두세 번 때리고도 남을 사건이었지만 결국 저희의 원하는 뜻과는 완전 다른 결과였습니다. 좀 고구마죠? 다음에는 제가 사이다 사건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K장의 기묘한 이야기 좀 많이 길었죠? 그래도 잘 보고 계시죠? 저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좀 더 신선한 사건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